시간이 2달 8번 하는데 굉장히 빠르게 지나갑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덧 2달 8번 강의가 다 오늘 끝입니다. 그래서 오늘 끝나고 나면 수료를 하신 거죠. 그러면은 뉴라이프 미션에 이제 회원이 되신 거고 정식 회원이 되신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뉴라이프 사역에 여러분들이 참여도 하실 수 있고 또 여러분이 그만큼 할 수 있는 사역의 내용들이 많아지겠죠. 지금 동대문 또 수원 이렇게 두 군데에서만 사역을 하시다가 앞으로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들은 나는 몽골에 가겠어. 여기도 이번에 저하고 이제 몽골 가시는 분도 계신데 또 어떤 분들은 베트남 또 저는 이번에 터키, 투르키에도 다녀왔거든요. 제가 투르키에를 10하루를 다녀왔는데 지금 갔다 온 지 꽤 시간이 됐어요. 한 2주 됐나요? 오늘이? 근데도 아직 후유증이 좀 남아 있습니다. 아직 여진이 좀 있어서 어쨌든 어떤 분들은 투르키에서 아주 행복한 또 선교적 삶을 사실 수도 있어요. 또 그렇게 다양한 인생의 또 선택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고 또 그렇게 된다면 뭐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고 또 여러분의 인생이 복될 것이고 이게 복이라고 행복하다는 게 도대체 뭔가 그런 거 아닐까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는 사실을 내가 깨닫고 또 무엇보다 내가 그런 삶을 통해서 의미를 찾고 인간은 의미를 찾아가는 동물 아닙니까? 의미를 찾고 그런 삶을 여러분 모두가 다 이제 찾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그런 이제 여러분에게 그런 길이 열려진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마지막 수업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하고 싶은 얘기는 굉장히 많아요. 또 굉장히 그 많은 이야기거리를 제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좀 할까?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인데 제가 이제 몽골 학교를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더 얘기하고요. 원래는 이 뉴라이프 비전 스쿨이 끝나고 나면 비전 트립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같이 여행을 떠나야 돼요. 선교지를 같이 가야 되는데 이번 23기 기수는 결정을 못했죠, 지금. 그죠? 지금 투르키에는 이미 다녀왔고 몽골 선교 일정은 7월 첫째 주에 7월 3일부터 가는 일정이 이미 결정이 돼서 모든 스케줄과 모든 인원까지도 결정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딱 하나 올 여름에 하나 남아 있는 프로그램이 제가 사실 지금 굉장히 주저하고 있는 건데 중국 가는 거예요. 중국의 변방 아니죠. 변방이라고 그러면 좀 그렇고 접경지대라고 하는 표현이 맞는데 조중러 조는 북조선 얘기합니다. 북한 중은 중국이고 러는 러시아 조중러 다시 말하면 압록강과 두만강 그리고 만주 일대를 돌고 돌아오는 이제 그런 여정인데요.
아, 여러분 이 짐 로저스, 이 세계적인 투자가죠. 이 워렌 버핏, 또 조지 소로스와 함께 더불어 이 짐 로저스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한국에는 굉장히 많이 알려진 사람이죠. 많이 우리나라에 왔다 갔다 하고 특별히 북한을 아주 굉장히 많이 드나드는 사람입니다. 세계적인 투자가죠. 이 사람이 하는 많은 그런 스토리 중에 이야기 중에 앞으로 세계가 주목해야 할 곳, 가장 전 세계에 돈이 모이는 곳, 또 이제 마치 그것이 이제 과거의 홍콩 같은 개념을 보는데 그게 어디냐? 바로 조중로의 접경지대 훈춘이다. 훈춘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두만강 앞에 두만강변이 있죠. 훈춘에서 이제 방천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면은 이제 거기가 조중러의 바로 접경지대입니다. 바로 이제 거기서 왼쪽으로 보면은 블라디보스토크 연해주가 있고 앞을 보면 두만강이 있고 거기가 이제 낮은 선봉이 이제 그 앞에 펼쳐져 있고 하는 바로 그 굉장히 중요한 접경지대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접경. 이 훈춘이라고 하는 지역을 그래서 우리가 가려고 하는 일정은 지금 심양으로 갈지 아니면 여순이라는 데 여러분 아십니까? 여순이라는 데는 안중근 의사가 마지막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고 죽었던 옥에 갇혀서 이제 마지막 그 옥사를 했던 이제 거기서 이제 사형을 이제 선고받고 죽었던 곳이 이제 여순 감옥이라고 하는 곳인데 여순 바로 거기가 영구라고 하는 곳입니다. 영구 바로 그 옆에가 그것이 우리 한국교회사의 최초의 기독교 세례자가 나온 지역입니다. 거기 영구라고 하는 곳이 우리 한국교회사에서 그 영구라고 하는 지역은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여러분 이걸 아십니까?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 한국교회에는 세례자가 있었고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거기서 있었던 스코틀랜드 선교사였던 존 러스라고 하는 사람이 심양, 지금의 심양이고 옛날에 거기 봉천이라고 그랬는데 봉천에서 성경을 번역하죠. 그걸 로스역이라고 합니다. 로스역. 그 성경을 번역해서 그 당시에 서상윤이라고 하는 권서, 그 당시에 이제 그 의주에 사는 평양도 의주에 사는 이 인삼 장사였는데 이 사람이 필두로 이제 그 성경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이제 이 심양에서부터 성경을 이제 번역을 하고 여러분 집안이라는 데 알죠? 집안. 이제 관계토항비가 있는 집안에 김총송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서 이제 그거를 인쇄를 해요. 바로 압록강이죠. 압록강 바로 앞에서 인쇄를 하고 거기서부터 그 성서를 직접 갖고 못 들어오니까 멜빵으로 이 개나리 보찜에 이제 멜빵으로 딱 개나리 보찜에 멜빵으로 이제 돌돌돌 말아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이제 등어리에 이제 짐을 지고 들어오는 형식으로 해서 성경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성경을 가지고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선교사가 처음 들어온 게 1884년 알렌이도 왔지만 그 사람은 사실은 외교관이었고 정식으로 들어온 것은 1885년도에 아펜젤러와 언더우드의 이 선교사가 둘이 처음 들어오는데 이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존 로스라고 하는 스코틀랜드 선교사가 번역했던 성경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바로 그 영구라고 하는 곳에서 세례를 받아요. 서상윤을 비롯한 그 당시 의주의 인삼장사들이 세 사람이 스코틀랜드 출신의 로스의 이 처남이죠. 맥킨타이어라고 하는 이 선교사에게 세례를 받고 기독교인이 됐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를 들렸다 올 것인가.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중국의 단동, 압록강 바로 시작되는 것이죠. 단동, 이 압록철교가 있는 바로 거기죠. 바로 거기서 보면은 이 신의주가 보입니다. 여러분 눈 좋으신 분들은 밤중에 신의주의 불빛을 볼 수 있는 아주 가깝죠. 신의주. 그 신의주가 보이는 단동에서부터 제가 아까 얘기했던 김청송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성서를 인쇄했던 집안, 관계토왕비가 있었던 옛날에 고구려의 거기가 수도였죠. 집안을 거쳐서 장춘은 여러분 장춘이라고 하는 곳이 만주국이 있었죠. 만주국. 우리나라 일제가 만주국을 세웠던 곳이 장춘입니다. 장춘을 거쳐서 백두산 가보셨나요? 우리 이효순 권사 집사님 백두산 가보셨나요? 안 가보셨어요? 이효순 집사님 안 가보셨어요? 여행을 많이 하셨을 텐데 그 위에서 이효순 집사님 노래 한번 부르셔야 되는데 그 백두산에 이제 올라가는 그리고 백두산에서 내려가서 두만강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두만강에 내려가면은 이제 도문 있죠? 도문. 홍범도 장군이 이제 독립운동을 했던 도문. 봉오동 전투기죠. 유명한 봉오동 전투가 있던 곳이 이제 도문 바로 옆에가 봉오동인데 이제 도문 그리고 제가 좀 아까 얘기했던 이제 짐 로저스가 얘기했던 훈춘 거쳐서 거기서 이제 흑룡강 우리가 중국의 소위 동북 삼성이라고 그러면 이제 심양을 필두로 한 연영성이 있고 길림 연기를 중심으로 한 길림성이 있고 이제 장춘이 이제 그 성도지만 또 이제 흑룡강 하얼빈이 중심이 되는 이제 흑룡강성이 있습니다. 이게 동북 삼성이라고 하는 곳인데, 그러니까 심양 그 연영성으로 들어가서 길림성을 거쳐 흑룡강성으로 아웃하는 거예요. 흑룡강성에 사실은 하얼빈을 가고 싶었는데 하얼빈은 흑룡강성에서 좀 멀어요. 이게 목단강이라고 하는 곳까지밖에 못 갈 것 같아. 비행장이 그쪽에 있어서. 근데 하얼빈은 제가 안중근 요새 그 김훈의 안중근이라고 하는 소설 여러분 그 하얼빈이라는 소설이죠. 안중근 의사에 대한 하얼빈이라는 소설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하얼빈이는 이제 거기를 꼭 가보고 싶은데 거기는 좀 멀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 흑룡강에 일단 진입을 해서 목단강이라고 하는 곳에까지는 갑니다. 어쨌든 그렇게 만주벌판을 누비는 거죠. 압록강에서부터 백두산을 거쳐 두만강을 넘나들고, 그러니까 접경지도죠. 완전히 중국과 북조선 북한의 접경지대를 보면서 우리가 북한 선교를 생각하는 북한을 생각하고 또 그곳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왔던 루트가 있죠. 그죠? 제가 좀 아까 얘기했던 심양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 들어왔던 루트, 이 압록강 루트가 있고 두만강 이제 연기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일송정 선구자 노래 있죠. 일송정 뭐 그런 얘기죠. 바로 이제 그게 이제 용정이라고 하는 곳이 용정이라고 하는 곳인데 이제 그 용정이 있는 이제 그 옆에가 바로 이제 거기가 여러분 이 한국 교회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명동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는 아주 우리나라의 최고의 또 신학자들이 또 목회자들이 나왔던 아주 바로 그 지역, 그러니까 한국 교회의 그 뿌리가 됐던 바로 그 두 지역이죠. 두 맥락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두 맥락, 압록강을 중심으로 한 맥락이 있고 두만강을 중심으로 한 맥락이 있어요. 두 축이 한국 교회사를 끌고 들어오는데 이 두 축이 되는 한국 교회사의 뿌리가 되는 두 축을 우리가 한번 돌고 또 북한 선교의 우리가 미래를 북한 선교의 현장을 보기 위해서 거기 하면 뭐 북한이 다 앞에 보이니까 두만강에 내가 99년도에 처음 갔을 때 그때 눈이 보였을 때니까
북한 병사, 북한 병사가 북한 병사인지 북한 소년인지 조그만 키가 작은 친구가 거기서 두만강에서 설거지하는 걸 내가 보고 그냥 소리 지르면 그냥 말하겠더라고요. 그렇게 가까운 정도의 거리가 있는 곳인데, 그러니까 두만강에서 두만강 뱃사공 두만강 그 노래 있잖아요, 그죠? 두만강 어떻게 부르더라? 푸른 물에 노젓는 뱃사공. 노젓는 뱃사공 없습니다. 두만강이 거기 그렇게 큰 강이 아니고 모르죠. 이제 비가 많이 내리면 이제 노젓는 뱃사공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한 바퀴 돌고 이렇게 오는 일정인데 제가 투르키예를 갔다 와서 병이 나가지고 지금 몽골 고비 사막 갔다 오면 거의 제가 이제 한 달은 누워 있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지금 8월 14일, 8월 15일 주간에 지금 중국을 들어가게 돼 있어요. 8월 15일 주간에. 근데 그거를 결정을 해줘야 돼요, 제가. 근데 우리 나섬교회 교인들이 제가 지금 목회하고 있는 나섬교회 교인들이 상당히 많은 분들이 거기에 가시겠다고 신청을 하셨어요. 우리 교인들이. 내가 이제 제가 지금 여러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알아들으세요? 이해가 되셔요? 압록강, 두만강은 아세요? 이 북한 선교의 현장이라고 맨날 우리가 북한 그러는데 북한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저는 제가 일찍이 눈이 보였을 때부터 제가 압록강에서 백두산을 넘어 두만강까지 지금은 길이 잘 나 있습니다만 정말 옛날에 길이 나 있지 않을 때 제가 거기를 한 서너 번에 걸쳐서 그 루트를 직접 거기를 제가 다녔어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빨빨거리면서 다녔겠습니까? 지금은 제가 이렇지만 옛날에 벌써 5, 6년 전에는 제가 이제 북한의 소위 고난의 행군이죠. 이제 수백만 명이 이제 굶어 죽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의 연길부터 시작해가지고 중국에 가가지고 꽃제비들 만나고 북한에서 넘어와가지고 중국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인데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는 북한에서 넘어온 아마 상당히 높은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들도 몰래 밤중에 가서 만나기도 하고 지금 얘기하면은 그 당시 국가보안법으로 다 잡혀갈 얘기들 벌써 25년 전에 제가 중국을 넘나들면서 그렇게 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제가 다녔던 그 길을 여러분에게 이제는 안내를 해드려야 되겠다. 눈이 보이지 않는 제가 여러분에게 안내를 해드린다. 이게 좀 굉장히 모순 아닙니까? 근데 저는 지금 생생하게 기억하거든요. 제가 늘 공부하고 또 그 길을 다녔던 길이기 때문에 제가 그 압록강에서 두만강에서 먹었던 그 조선족 집에서 먹었던 매운탕, 잊을 수가 없는 그 고추장 매운탕, 두만강에서 잡은 압록강에서 잡은 쏘가리 매운탕, 그게 얼마나 맛있었지. 드시고 싶지 않으세요? 근데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풀렸으니까 한번 가야 되겠다는데 중국 쪽 상황이 한 코로나 때문에 한 4년 정도 이제 막혔잖아요. 모든 게 다 끊어졌고 최근에도 지금 중국이 우리나라하고 지금 하여튼 여러 가지 나 그런 얘기는 안 하고 싶습니다만은 외교적인 문제 국제 역학관계상 하여튼 상당히 좀 문제가 좀 있어서 변수가 좀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순수하게 우리가 북한 선교를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또 우리 한국 교회의 뿌리가 되었던
한국교회의 역사의 뿌리가 됐던 그 현장을 돌아보고, 그리고 거기에 누가 있어요? 우리 소위 조선족들, 이 디아스포라 코리안,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소위 디아스포라 코리안, 이 흩어진 디아스포라, 흩어진 한민족 공동체, 지금 한 700만, 750만 정도가 된다는 한민족 공동체의 대표가 누구예요? 조선족이죠. 200만 명이 넘는 조선족들이 흩어져 살고 있는 그 만주, 또 그 현장에 여러분들과 함께 간다면, 제가 그곳에서 우리가 보고 느끼고 또 고백하고 올 수 있는 게 굉장히 많다. 또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은 여러분들을 꼭 그쪽으로 한번 모시고 이렇게 한번 가서 보고 싶은데, 왜냐면 이제 이번 기수가 우리 비전 트립을 못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트남 아니면 지금 갈 수 있는 곳이 베트남 아니면 중국밖에 없어요. 지금으로서는. 근데 베트남은 베트남도 지금 뭐 상황이 뭐 녹록진 않지만은 하여튼 베트남도 그 중에 한 곳이긴 한데, 이왕이면 베트남은 제가 여러 번 뭐 많은 분들을 모시고 갔기 때문에 북한이 보이는 중국, 한국 교회의 역사, 한국 교회 살아있는 역사예요. 우리 한국 교회 역사를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우리 한국 교회가 어떻게 세워진 교회인지를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한국 교회가 그냥 하늘아침에 뚝 떨어진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또 한국 교회가 얼마나 많은 역사의 그런 그 질곡 속에서 태어난 교회의 역사인지, 세계 교회에서의 유례가 없는 한국 교회의 역사 현장을 여러분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교회, 우리 한국 교회가 왜 지금 이렇게 분열되었고, 우리 한국 교회가 가야 할 방향이 어디에 있고, 이런 고민들도 우리가 좀 할 수 있는 이런 역사 탐방에, 그리고 북한 선교회 현장을 우리가 돌아보는 것, 이것도 굉장히 의미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성순 집사님이 지금 우리 저 대표 23기 대표 회장님이시죠? 단체 카톡에다 올리세요. 그래서 빨리 신청을 하셔야 돼. 만약에 간다면은 많이 가져야 되고,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야 되고, 이왕이면 23기가 다 가셔야 돼. 가서 현장도 보시고 같이 이야기도 하고, 뭐 길지 않아요. 월요일에 갔다가 금요일, 어지럽다. 금요일 혹은 토요일 아침, 우리가 그 정도로 짧은 그 시간에 그 많은 곳을 다 다닐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갈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참여하셔도 좋겠다. 한번 이따 신청을 하십시오. 자, 오늘 제가 이제 마지막 수업, 마지막 강의를 뭘 할까? 제가 늘 이제 저한테 묻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목사님은 어떻게 몽골에 필이 꽂히셨어요? 몽골? 왜 몽골 학교? 왜 몽골 학교? 왜 하필 몽골 학교? 몽골 학교라고 하는 존재, 이게 우리 몽골 학교를 여러분, 여기 지금 몽골 학교예요.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여전히 몰라요. 제가 어디 설교하러 가잖아요. 몽골 학교 얘기를 한참 해요. 한참 하고 끝나고 나와. 나왔는데 또 물으면 몽골 학교가 울란바토르에 있죠? 미치겠더라고. 목이 터져라 설교했는데 울란바토르에 있냐고 물어봐. 울란바토르에 있냐고. 목사님은 울란바토르에서 몇 년 사셨어요? 몽골에서 몇 년 사셨어요? 몽골말 잘하세요? 나 몽골말 한마디도 못합니다. 얘기했잖아요, 이기죠, 제가. 몽골말 샌베노 안녕하세요 밖에 못해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것밖에는 내가 몽골말 할 수가 없어요. 아는 게, 내가 몽골말 좀 배워보려고 했는데 안 배워주더라고. 그리고 굳이 배울 필요가 없어 내가. 왜냐면 내가 한국말을 가르쳐버리니까. 우리가 한국말을 가르쳐버리면 소통이 되는 거지, 내가 굳이 그 사람 말을 배워야 될 게 뭐가 있냐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쓰는 말을 배우게 하면 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이 언어라고 하는 건 소통을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거지, 무슨 언어를
뭐 굳이 내가 몽골말을 해야 된다. 나는 꼭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네, 언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사람과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원활하게 소통하는 하나의 그런 통로로서 쓰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 말을 못하면 그 사람이 상대방이 내 말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 사람에게 내 말을 가르쳐 주면 되는 거야. 이게 이제 생각의 발상, 관점을 바꾸게 하는 거죠. 나보고 이제 몽골 학교 얘기를 그렇게 이제 묻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도 그렇게 많아요. 몽골 학교는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몽골 학교를 만드신 이유는 뭐예요? 그리고 몽골 학교의 미래 비전은 뭐예요? 목사님이 앞으로 꿈꾸는 선교는 뭐예요? 라고 물어요. 그러면 이제 대답을 해줘야 되잖아요. 저는 꿈이 많아요. 이번에도 터키를 가서 제가 또 느끼고 왔어요. 우리 나섬 공동체의 비전은 동해에서 지중해까지. 동해에서 지중해까지. 지중해 아세요? 지중해. 가보셨어요? 지중해? 대답 좀 해보세요. 지중해 가보셨죠? 가보신 분 계시잖아요. 저랑 가보신 분도 있어요. 지중해 가보셨어요. 어떤 분들은 가보셨어요. 어떤 분들은 못 가셨어요. 동해는 알죠. 동해. 동해물과 백두산이. 동해에서 우리 지중해까지. 그러면 보세요. 우리 동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반도 끝을 얘기하는 거죠. 한반도의 동쪽. 이 해가 떠오르는, 해가 솟아오르는 땅이 동해. 해가 솟아오르는 땅이 동해. 터키 투르크가 있는 것이 아나톨리아 반도라고 하는데, 아나톨리아 반도, 터키의 아나톨리아 반도의 아나톨리아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면 해가 솟아오른다 그런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아나톨리아라고 하는 말과 동해라고 하는 말은 다른데 실제로 그것이 의미하는 건 같아. 동해에서 지중해까지. 그 중간에 뭐가 있어요? 한반도를 북한을 넘어가야 돼. 반드시 북한 땅을 넘어가야 되죠. 그죠? 북한을 넘지 않고서는 우리가 지중해까지 갈 수 없잖아요. 북한을 넘어서 지금의 내가 지금 만주 얘기했어요. 만주. 만주는 원래 흥룡강의 만주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만주, 흥룡강. 만주 벌판을 지나서 몽골의 대초원, 몽골 초원이 지금은 그게 국경으로 딱 돼 있으니까 동해에서 서가 동해에 있는 흥안령 산맥이라고 그러고 서해 알타이 산맥이 있는데 이 거리가 3,000km, 3,000km. 엄청난 거죠, 그죠? 3,000km를 넘어가지고 지금의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벡, 카자흐, 투르크메니스탄, 타직스탄, 키르기즈스탄, 이게 5개 스탄자가 들어가나 거기에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그러면 7개의 이 스탄이라고 하는 거는 그들의 땅, 이슬람의 땅이란 뜻이에요. 이슬람 지역이 있는 그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가면 어디가 나와? 왜 터키가 나오는 거예요? 터키. 바로 지중해가 딱 나온다고. 지도를 보면, 그러니까 이 북한, 이 동해 한반도를 넘어서서 만주벌판을 지나 몽골을 지나 중앙아시아를 거쳐 저 투르키에 지금 터키 땅 지중해까지 딱 가면은 이게 하나의 거대한 벨트가 만들어져. 이거를 이름하여 몽골 투르크 선교 벨트라고 불러요. 몽골로이드. 소위 엉덩이에 몽골 반점이 있는 몽골. 그 다음에 중앙아시아는 어떤 사람들이 살았어요? 투르크. 지금 터키 민족 투르크. 그죠? 우리는 돌골 그래서 돌골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죠? 역사 공부 학교 다닐 때 역사 공부 안 했어요? 돌골을 알잖아. 돌골은 AD 6세기에서 9세기까지 중앙아시아 초원의 주인공들이야. 지금의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가 돌골족의 거기가 시작이 됐던 돌골족, 돌골 제국이라고 그랬어.
돌골 제국이 있던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 그 돌골 제국이 있던 중앙아시아에서 지금의 투르크가 뭐예요? 바로 돌골족이에요. 돌골. 바로 오스만 투르크 돌골족이 세운 나라야. 터키가. 그러니까 돌골족, 몽골, 돌골, 우리 한민족 전부 다 뭐예요? 엉덩이에 몽골 반점이 있는 같은 유목민족이고 같은 뿌리, DNA가 같아. 우리랑 언어도 유사해. 언어도 우랄 알타이어 민족이라 언어도 같아. 어순이 같아. 그러니까 굉장히 가까운 사람들이야. 와, 이 사람들이 우리랑은 옛날에 같은 민족이었겠구나. 같은 뿌리였겠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태초에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저 투르크 민족, 돌골족이나 몽골족이나 우리 한민족, 우리가 같은 뿌리에서 갈라졌겠구나. 이거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상상하는 상상력이야. 그래서 동해에서 지중해까지 소위 몽골 투르크 선교 벨트, 이것을 이어가자. 새로운 하나의 하나님 나라의 벨트를 만들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몽골 학교가 있고 몽골의 평화 캠프를 만들고 중앙아시아에 선교사가 있고 저 터키 이스탄불에 선교사가 있는 거야. 다 곳곳에 바둑 딱 돌을 미리 깔아놓듯이 다 미리 돌을 깔아놓는 거야. 나중에 있기만 하면 벨트가 딱 되는 거지. 그죠? 이런 큰 그림을 그리고 지금부터 우리가 하나님 나라 선교를 해야 되는데 걸림돌이 몇 가지가 있죠. 북한, 이걸 넘어가야 돼 무조건. 그래서 통일이라고 하는, 평화라고 하는, 통일과 평화라고 하는 당위가 설립되는 거야. 북한 선교의 이유가 여기에 설립되는 거야. 우리가 북한을 극복하지 않고서는, 북한 선교를 제대로 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몽골 투르크 선교 벨트를 맺을 수가 없어. 이게 단절이니까, 끊어졌으니까. 그죠? 끊어졌으니까. 그래서 북한. 그리고 디아스포라 코리안, 디아스포라 한민족 공동체, 중앙아시아 중국에 있는 흥경강성이나 연용성에 길림성에 있는 소위 조선족들, 이분들, 우리 지난주에 우리 교회 왔던 설교했던 김성준 목사님 얘기 들으셨죠? 이분이 홍콩 선교사 했는데 조상을 잘 돼야 된다.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다 할아버지가 저 평안도 의주, 또 평안도 선천 분이셨는데, 이분들이 어떻게 해방 전에 일제 시대 때 어디로 갔다고? 심양에 가셨다고 그랬죠. 심양, 그죠? 봉천. 여러분, 봉천, 심양 같은 얘기예요, 거기, 그죠? 거기에 아까 얘기했죠. 로스라는 사람이 영국 스코틀랜드 선교사가 가서 성경을 번역했다고. 그것이 로스역이라고 그래. 바로 거기에 서탑교회라는 교회의 장로였다고 그랬죠. 그분이 만약에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거기서 태어나가지고 그 아들이 그 김성준 목사님의 아버지 어머니가 거기서 이제 장로 거기서 이제 계시다가 이제 나중에 해방되니까 1948년도에 어떻게 남한으로 왔으니까 그분이 지금 남한 국적이지. 그분이 만약에 거기에 그냥 그대로 있었다면 그분은 조선족이야 지금. 그죠? 똑같은 게 운명이라는 게. 에? 그분이 지난주 우리 교회 오셔서 그 얘기를 할 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셨어요? 야, 사람의 운명이라는 게 별게 아니더구나. 만약에 그분들이 그 자리에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면 그분들은 조선족이고, 거기서 배 타고 남한에 왔으니까 그분이 대한민국 국적이 되는 거야. 대한민국 시민이 되어 있는 거야. 국민이 되어 있는 거야. 이게 우리 역사라고 하는 게 이렇게 이 운명을 갈라놨다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 북한에 조선족으로, 몽골, 나는 사실 그 사람들도 디아스포라 코리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투르크, 돌골족, 저 터키까지 그 벨트를 이어가는 그 선교적 여정을 바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소위 미션 하이웨이, 선교의 길을 만들자 그런 말이에요. 선교의 길. 이 길이라고 하는 화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길을 만드는 사람들.
성을 쌓지 않고 길을 만드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길을 만드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화두를 우리 공동체와 내 삶과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길을 만드는 사람, 예수가 스스로 나는 길이다. 하나님 나라까지는 고속도로를 예수께서 만드셨죠. 그죠? 당신이 길이다라고 하셨으니까. 이 길 위로 걸어서 하나님 나라 가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이 길, 내가 길이니까 나를 밟고 하나님 나라 가라 했다. 이 길 외에는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랬다고. 예수 스스로 나는 곧 길이요. I am the way. 그랬어요. 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은 아버지를 갈 자가 아무도 없다. 내가 길이다. 우리가 길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야.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 우리가 길을 만들어야 되는 거야. 나는 오늘 뉴라이프 미션, 뉴라이프 선교회 마지막 우리 비전스쿨 하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지금 내 말이 어렵죠 지금? 그죠? 어려워요? 이해돼요? 피드백을 해줘야 돼. 소리를 내줘야 돼. 눈이 안 보이는 사람 앞에서 고개를 떡떡하면 소용없다고. 왜 몽골 학교냐? 이게 나한테 운명이야. 이게 운명이야. 우리 학교 350명이에요 지금. 350명. 우리 학교에 들어오려고 지금 100명 이상이 대기자가 있어. 대기자. 몽골 총리가 몇 개월 전에 여기 왔다 갔다 그랬죠. 그죠? 몽골 총리가 나한테 여기서 몽골 총리하고 대화를 하고 몽골 총리가 우리 학교 와서 감동을 받고 나중에 몽골 대사를 통해서 내가 듣는 바에 의하면 학교를 더 키울 생각이 없냐? 학교를 더 키워라. 우리 학교가 더 커서 더 많은 몽골 아이들 좀 받아달라. 이게 지금 몽골 측의 입장이야. 몽골 정부의 입장이라고. 지금. 그런데 내 고민이 깊어져요 지금. 내가 지금 또 건물을 줘야 돼? 내가 또 학교 건물을 또 줘야 돼? 난 못 줘. 학교 건물을 안 줘. 난 건물 짓는 목회는 안 한다 그래. 건축하는 목회는 내가 안 한다라고 하는 게 내 인생 철학이야. 그럼 뭘 해야 되느냐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아 지금. 여기까지 오기에도 나는 정말 견딜 수 없이 고통스럽게 살았어요. 1999년도에 딱 IMF 터지고 97년도 12월에 98년도 1월부터 내가 이 구이동 이 테크노마트 건너편 지하실에서 거기서 외국인 거기서 이제 사역을 할 때인데 지하실에서 너무너무 힘들고 가난할 때 아닙니까? 점심 때 무료 급식 사업을 했어. 노숙자들이 많으니까. 근데 밥 먹으러 오는 사람들 가운데 몽골 아이들이 있는 거야. 야 이상하다. 얘들이 학교 갈 시간인데 이놈들이 왜 여기 와 있나? 너 왜 여기 와서 학교 안 가고 여기 있니? 그랬더니 얘가 하는 말이 우리는 한국 학교에서 안 받아줘요. 한국 학교에 갈 수가 없대. 어떡합니까? 한국 학교에 못 간다는 말을 들으니까 가슴이 짠하게 아픈 거야. 야 그러면 밥 먹으러 오는 곳까지 좋으니까 여기서 그러면 우리 같이 공부하자 해가지고 그 지하실의 한쪽에다 말이야 바티카를 치워놓고 교실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자원봉사자를 딱 데려다 놓고 한국어를 가르쳐주고 한국 노래를 가르쳐줬다. 노래. 한국어 배우는 거 한국어 가르쳐주는데 노래가 제일 좋으니까 한국어 노래를 가르쳐주고 한국어 교실을 열었어. 그 소식이 들려지니까요 애들이 금방 20명으로 늘더라고. 20명이 된 거야. 그 좁은 지하실에서 밥 먹고 거기서 교실도 20명의 교실이 거기서 할 수가 없는 거야. 더 이상 학교가. 야 어떻게 마음이 괴로운 거야. 학교는 애들은 20명이나 됐는데 학교도 아니지 뭐 그냥 공부방이지. 근데 마침 그때 우리 공동체에서 자원봉사하던 집사님이 요 광장동 여기 그 전철역 앞에 가면 광나루 고시원이라고 있어요. 고시원 주인이야. 이 사람이 그걸 보고는 목사님 우리 고시원 지하실이 있는데 비어 있어요. 여기 30평인데 이거 제가 그냥 공짜로 빌려드릴 테니까 와서 쓰시겠어요? 그러는 거야. 내가 가봤어요. 지하실이니까 껌껌하고 그런데 30평이니까 꽤 넓어. 거기다가 바티칼로 교실을 만들면
뭐 되겠어. 아 근데 고맙다고. 그래서 내가 광장동에 오게 된 거야. 이게 내가 광장동에 괜히 온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광장동으로 나를 끌고 들어온 거야. 이게 몽골 학교를. 그래서 거기다 버티카를 치고 애들을 또 공부를 가르쳤어. 애들이 40명으로 늘어나는 거야. 40명으로. 금방 애들이 어디서 소문 듣고 몰려오는 거야. 무슨 우리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누가 돈을 대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정부가 우리한테 관심이 있습니까? 아무도 관심이 없는. 근데 애들이 40명씩이나 있으니까 밥은 먹여야 되잖아. 점심 때 밥도 먹여야지. 야, 근데 그걸 했어요. 한 번은 울란바토르 시장이 서울시를 방문했어. 앵크볼트라는 울란바토르 시장이 연락이 왔어. 그러니까 서울시로부터 연락이 왔어. 울란바토르 시장이 한번 우리 학교로 오고 싶대요. 학교가 있다고. 오라고. 그렇게 해서 울란바토르 시장이 또 왔어. 시장이 여기 광장도까지 온 거야. 지하실로 딱 내려가려고 이 사람하고 이제 내가 데리고 딱 내려가는데 발주가 안 내려가 이 사람이. 왜 안 내려가? 지하실이 깊은 지하실이 몽골의 땅이 넓은데 지하실을 왜 이렇게 파겠어요? 없어 몽골은 그렇게 지하실이. 처음 그렇게 깊은 지하실을 내려가 보는 거야. 애들이 소리는 나는데 애들이 없어. 자바로를 쫙 여니까 애들이 콩나물씨처럼 앉아. 샌베노 인사를 하니까 그 시장에 말이죠. 깜짝 놀라는 거야. 감동을 받는 거야. 그러면서 통역한테 이게 학교냐고 말이야. 그렇게 해가지고 그 시장하고 내가 또 친해졌어. 앵크볼트라는 시장하고 내가 굉장히 가까워졌어. 그래서 내가 몽골만 가면은 시장에 가면 시장이 밥 사고, 한국에 오면 시장이 또 날 불러. 아침에 밥 먹자고. 그래서 나랑 굉장히 가까워졌어. 이 시장하고. 나중에 시장이 몽골의 총리가 됐어요. 총리가 돼가지고 내가 그 총리가 주최하는 그 몽골 대통령의 영빈관에서 만찬을 했어요. 만찬을. 같이 간 사람들이. 예? 그런 얘기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그 총리하고 그렇게 가까워졌다, 이런 얘기야. 근데, 한 번은, 2001년도가 됐는데, 2001년도 1월인데, 서울시로부터 연락이 왔어. 고건시장이 서울시장을 하셨는데, 그날 언론에서 외무부에서 발표했어. 몽골 대통령 바가반디라는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한다. 바가반디. 칭기스칸 이후에 최고의 몽골 지도자가 한국을 방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몽골 문화원 설립을 내가 그때 추진하고 있었을 텐데 고건 시장이 몽골 문화원 설립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그날 어떻게 연결해가지고 바가반디가 왔는데 하얏트 호텔에서 내가 대통령을 만나게 됐어. 20분인가 면담 시간을 주는데 40분을 면담을 했어. 나중에 바가반디가 대통령 돌아가가지고 처음 한국 갔다 온 기자회견 하는데 첫 멘트가 한국에 갔는데 어떤 사람이 목사란 얘기는 안 하고 어떤 사람이 몽골 학교를 하더라. 근데 배경화면에 내가 나온 거야. 에? 기자들이 와서 이제 그 촬영을 했을 테니까. 그 우리 교회에서 돌아간 몽골 사람을 다 본 거야. 저거 목사님이네? 연락이 온 거야, 나한테. 우리 대통령이 어떤 사람이 그러면서 목사님이 배경화면에 목사님이더라 이런 얘기. 그래서 내가 뜻하지 않게 내가 또 대통령하고 면담도 하고 굉장히 몽골하고 가까워지는 계기가 시작된 거예요. 울란바토르 시장, 몽골 대통령. 그때부터 1년에 한 번, 두 번 몽골 갈 때마다 이제 앵크볼트라는 시장실에도 들리고 그 사람을 만나서 내가 필요한 지금의 몽골 가면 울란바토르 선교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몽골의 가장 큰 교회입니다. 내가 그 교회 터도 내가 받았어. 교회 터를 울란바토르 진짜 좋은 요지에
땅 2,000평이 넘는 큰 땅을 받아가지고 지금 몽골에 거기가 울란바토 선교교회라는 큰 교회를 딱 세웠다고. 그게 몽골에서 가장 큰, 한국 사람이 세운 가장 큰 교회입니다. 몽골 선교를 하는데 엄청나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야, 근데 나는 이제 어쨌든 몽골 학교를 하는 거니까, 내가 몽골 현지의 교회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한국의 몽골 학교를 만들어야 되는데 나는 여전히 학교가 할 데가 없는 거야. 40명이 모이는 그 학교가 지하실에서 더 이상 거기 못 해. 그런데 마침 광진구의 광진구청장님이 장로님이셨는데 이 장로님이 아주 전설 같은 장로님이야. 구청장만 30몇 년 하신 분이야, 이분이. 아주 기네스북에 오른 분이야. 이분이 나를 굉장히 좋아하셔가지고, 이 목사님, 한 번은 점심 식사를 하자고 나를 부르시더니 가니까, 목사님 어려운 게 뭐가 있으세요? 그래. 학교를 하면서 뭐 교실이 없어서 좀 어렵습니다. 그랬더니 그 앞에 이제 재정국장이 있었는데, 재정국장, 목사님한테 돈 좀 드려라. 딱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얼마면 되겠어요? 돈 개념이 있어야지. 그때는 1억이면 큰 돈이라고 생각하고 1억 좀 주시면 되겠어요. 1억을 구청에서 받았어. 1억 갖고 아무리 얻으려고 해도 없어. 근데 마침 옛날에 저 아래 우리 지금 몽골 학교에 있던 건물이 있어요. 그게 단독주택인데 100평짜리 단독주택인데 그게 나왔어. 팔겠다고. 다시 갔어 구청에. 1억 갖고는 죽었다 깨어나도 여기서 못 얻습니다. 구청장님. 1억만 더 얹혀 주십시오. 그래서 2억을 받아가지고 그 당시에 우리 공동체 돈이 좀 어디서 좀 있는 그 돈 다 끌어 모아가지고 그 집을 샀어. 그 집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건물을 짓는 거야. 학교 건물을 짓는 거야. 땅을 지하 2층으로 지하 13m를 파가지고 지하 2층으로 파가지고 지상은 3층까지 못 올려. 건물을 짓는데 무슨 돈이 있어야 또 건물을 짓죠. 마지막에 12월 초가 됐는데 하루는 구청에서 직원이 찾아왔어. 아침에 구청장님한테 혼났어요. 왜요? 그냥 우리 구청장님이 관심사항인데 목사님 학교 짓는 데는데 어떻게 됐냐 그랬는데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다는 거야. 왔어. 어떻게 됐어요? 마지막으로 줘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몇 억이 또 필요해. 그래가지고 구청에서 또 몇 억을 더 받았어. 그래서 학교 건물을 내가 줬어.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학교를 다 짓고 나니까 애들이 갑자기 한 60명으로 확 늘어나는 거야. 60명이 되고 금방 교실이 꽉 차가지고 막 그냥 바글바글한 거야 애들이. 근데 애들이 이상해. 학교를 지 마음대로 왔다가 안 오고 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애들이. 그래서 니들은 왜 학교를 왔다 갔다 하냐 그랬더니 정식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얘네들은 학교를 다녀봐야 학력 인정이 안 된다 이게. 그래가지고 정식 학교를 만들어 달라는 거야. 정식 학교? 난 처음 듣는 얘기야. 정식 학교를 만든다. 다시 그냥 몽골로 달려갔어. 울란바토 시장한테 가니까 그 자리에서 교육부 장관한테 전화를 딱 하더라고. 나보고 교육부 장관한테 전화했으니까 가서 만나래. 바로 지금. 교육부 장관한테 갔더니 교육부 장관이 한다는 얘기가 당신 얘기는 들어서 알고 있는데 우리 몽골 학교는 우리나라에는 몽골이라는 국가 밖에는 몽골 학교가 없다 이게. 법에. 그러니까 한국 정부에서 먼저 몽골 학교 인가를 받아오면 우리 몽골 정부는 자연스럽게 인가를 내주겠대. 그러니까 나보고 한다는 얘기가 한국에 가서 먼저 인가를 받으라 이런 얘기야. 먼저. 그래서 또 와가지고 보니까 서울시 교육청이 산하기관이야. 교육청에서 허락을 받아야 돼. 서울시 교육청 무작정 갔어요. 가가지고 담당 책임자한테 담당 공무원을 찾아가서 앉아서 명함을 주고 내가 몽골 학교를 이걸 정식 외국인 학교를 만들려고 그러는데 딱 얘기했더니 교육청 담당관이 뭐라고 하냐면 얼굴을 가만히 쳐다보더니 목사님 그냥 하세요. 예? 뭐요? 이 학교는 안 돼요.
첫 마디가 왜 안 돼요? 그랬더니 이 학교를 보니까 애들이 그 당시에 거의 절반이 비자가 없는 애들이야. 우리 애들이 비자가 없어. 요즘 말로 얘기하면 불법 체류야. 그러면 우리 정부가 이 학교를 인가를 내주면 우리가 불법 체류를 합리화시켜주는 법적인 모순이 생긴다 이게야.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는 이 학교를 절대 인가를 내줄 수 없대. 말이 돼요 이게? 그리고 가려는 거예요. 그리고 교육청에서 인가를 받아도 목사님 지원이 없어요. 외국인 학교는. 괜히 머리만 아프니까 그냥 지금처럼 대안학교처럼 하세요. 나는 우리 애들이 정상적인 학력 인정을 받고 싶은데 교육청에서는 안 된다는 거야. 돌아와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약이 싹 올라. 아니 내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외국인 아이들이 비자와 관계없이 교육받을 권리가 있지 않나? 가만히 생각하는데 갑자기 머릿속에서 휙 하고 나오는 생각이 하나 있어. UN 아동 인권 권리 규약이라는 게 탁 떠오르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컴퓨터에서 검색을 해. UN 아동 인권 권리 규약. 보니까 거기 실제로 나와 있어. 제일 먼저 모든 아동은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비자와 관계없이, 종교와 관계없이, 국적과 관계없이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게 제일 먼저. 딱 그걸 복사를 해가지고 갔어. 봐라. 했더니 이게 이런 게 있네요. 그냥 진행하세요 그러면. 그래가지고 이제 학교를 만드는 거예요. 학교를 만드는데 학교를 만들어 본 경험이 없잖아요 내가. 우리가 학교만 다녔지 학교를 만들어 본다는 건 상상도 못했잖아. 정관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학교의 커리큘럼이 어떻고 이 학교를 운영을 어떻게 할 거고 이 학교는 앞으로 하여튼 엄청나게 많아. 그런데요 그때 마침 우리 학교에 봉사를 온 친구 하나 있어. 자원봉사 온 친구 하나 있는데 이 친구가 서울대 교육학 대학원을 다닌 친구 하나 있었어. 마침 그때 서울대 교육학 대학원을 다니니까 애가 똘똘해. 야, 너 이런 게 하나 있는데 너 어디 가서 어디 만들어 봐라. 그러면 이놈이 어디 가서 금방 만들어 갖고 와 또.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따다닥 해가지고 이만큼 책을 한 거 만들어 갖고 가면요 교육 공무원이 가만히 보다가 팔간펜으로 쫙쫙 거버려. 안 해줘. 끝까지 안 해주는 거야. 2년 동안. 야, 얼마나 약이 오르고 화가 나고. 그래서 마지막에 정말 이따만한 책 한 권을 완성을 해가지고요. 아주 정말 퍼펙트하게, 요즘 말로 완전 무결하게 서류를 만들었어. 그 정도면 내가 이제 학교는 완전하게 만든 거야. 모든 걸 그 교육부가 원하는 대로 다 했으니까 다 가지고 갔어. 다 보니까 다 완전하거든 이제. 더 이상 서류에 하자가 없어. 근데 딱 보더니 마지막으로 이 공무원이 뭐라고 하냐면 근데 문제가 하나 있네요. 학교에 운동장이 없네. 나보고 하는 얘기가.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늦어가지만 미국이나 유럽 가면 운동장 없는 학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로마에 가면 로마법이 있듯이 우리나라 교육법에는 반드시 아이들의 체육을 위해서 운동장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게 우리나라 교육법에 반드시 학교 설립의 조건이래. 안 낸대. 그래서 싹 웃는 거야 이 사람이. 끝났지 이제. 졌지. 오지 말아야지. 그 서류를 들고 돌아와가지고 내 사무실에 앉아있는데 우리 옆에는 바로 광장 중학교, 맞은편에는 광장 초등학교. 양쪽은 운동장이 있어서 애들이 우리 애들은요 운동장에 골목에서 놀았다. 골목에서. 그날 내가 처음으로 내가 속에서 억울한 마음에 눈물이 났어. 학교를 만든다고 그렇게 고생했는데 2년 동안 인가를 받겠다고 그렇게 다녔는데, 그러니까 우리 스태프들도 모두가 다
우리 스태프들 모두가 다 정말로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목사님 그만해요. 여기까지 수고했어요. 목사님 이제 그만해요. 끝. 이제 우리 그만해요. 목사님. 이제 학교 만드는 거 포기. 우리 스태프들이 나보고 포기. 우리 스태프들도 이제 포기하자지.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그날 와가지고 눈을 감고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지금 억울합니다. 내가 무슨 살자고 짓는 집, 집을 살자고 하는 집도 아니고 우리 애들 좀 더 나은 정상적인 교육을 좀 받고 싶은데 이거 안 됩니까? 운동장이 없어서 안 된답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내가 눈물이 났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순간 내게 오셔서 쿵 하고 때리시는 거예요. 내게 오셔서 정말로 놀라운 체험을 했어요. 야, 유 목사, 너는 이렇게 생각이 짧으냐? 어? 저 위를 쳐다봐. 어디요? 저 위. 저 위가 뭐예요? 장로의 신학대학교. 장신대가 딱 보이는 거야. 장로의 신학대학교. 그 길로 장신대 총장실을 딱 갔어. 장신대 총장이 우리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셨는데 기독교 교육과가 고용수 총장이라고 갔더니 반가워. 와, 이 목사 얼마나 고생이 많아. 학교 하려고 고생 많지. 예. 총장님 제가 할 일이 있어 할 얘기가 있어서 좀 왔습니다. 그랬더니 뭐냐? 총장님이 보니까 여기 장신대 운동장 애들이 장신대 애들 여기 운동도 안 하고 맨날 비어 있던데. 근데 운동장 좀 빌려 주십시오. 이게 무슨 소리야? 자초지종을 설명하는 거예요. 다 했는데 운동장이 없습니다. 제가 장신대 운동장을 우리 몽골학교 아이들 체육 활동을 위해서 운동장을 빌려주겠다고 장신대 총장님이 무상임대 서류 한 장만 만들어 주십시오. 총장이 그 순간에 어이가 없는지 그러면 되겠어? 그 자리에서 도장을 탁 서류를 만들어 장로의 신학대학 총장이 몽골 학교 아이들에게 운동장을 만들어 줬다. 그래서 그걸 탁 해가지고 갔어 교육청에. 근데 왜 하니? 내가 운동장 만들어 왔다. 아니 불과 며칠 사이 무슨 운동장을 만들어 왔냐 이게. 만들어 왔다. 보지? 이게 딱 보여줬어요. 진짜 운동장을 만들어 왔거든 내가. 에? 난 목사님 같은 사람은 처음 봤습니다. 네, 졌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2월에 우리 학교가 정식 외국인 학교로 인가를 받았어요. 에? 그러니까 몽골 정부에서도 당연히 인가해 주기로 했잖아. 당연히 몽골 정부에서 인가를 탁 받았어. 양쪽 정부에서 인가를 받으니까 우리 학교 애들은 졸업을 하면 학력 인정이 돼. 와, 이 학력 인정되니까 날개를 다는 거야 이제. 막 애들이 막 그냥 막 구름처럼 몰려오는 게 아니라 와 이제 뭐. 근데 애들이 또 시무룩해.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도 교복을 입고 싶어요. 교복. 또 교복이냐? 우리 집 사람하고 이랜드 주니어에 가가지고 이랜드 주니어인가 가가지고 똑같은 와이셔츠 똑같은 옷을 입고 넥타이 똑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입혔어. 똑같은 거 입히면 유니폼 교복 아니야, 그죠? 그게 지금 우리 아이들 교복입니다. 애들 교복 입혀놓으니까 와 그럴듯하잖아. 그렇게 해가지고 아이들을 다니는 2008년도가 됐어. 참 행복한 뭐 안 되니까 막 컨테이너 갖다 놓고 공부시키고 가건물 짓고 옥상에다가 가건물 줘가지고 거기다가 또 교실을 만들었는데 아이 서울시에서 항공 촬영에 벌금이 1,000만 원이 나왔어. 그걸 들고 구청에 가가지고 부구청장한테 가가지고
부구청장님이 이게 1,0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딱 보더니 야 세무 담당 직원 뭐라 그래. 자기들이 이 학교 건물에 지금 돈이 들어가 있잖아. 구청 돈이, 그죠? 구청 돈이 6억이 들어가 있거든. 지금 줬다고 그러는 게 나한테 그냥 준 게 아니에요. 빌려준 거지. 여기에 지금 이 사람들이 여기에 지금 설정이 돼 있잖아. 딱 뭐라 그러면 야 이거 우리 건물인데 우리 건물에다 벌금 때린 놈이 어딨어? 딱 그러는 거야. 벌금도 면제.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2008년도가 됐는데요. 내가 그때 호주 멜번에 집회하고 시드니 갔다가 딱 공항에 도착해가지고 오는데 딱 핸드폰 딱 켜고 들어오는 자리에 서울시 전화가 왔어. 목사님, 서울시에서 땅 사주면 학교 지으시겠어요? 땅 사주면 학교 지으시겠어요? 그러는 거야. 땅 사준다는데 학교 지어야지. 그죠? 짓겠어요. 돈이 얼마면 되겠어요? 그러는 거야. 한 10억이면 되지 않겠어요? 우리 옆에 권성희 목사라고 좀 부동산을 아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쿡 찌르는 거 목사님 10억 갖고 무슨 땅을 사요? 한 20억쯤 불렀어. 그랬더니 서울시 의회에서 땅 통과가 됐어. 이제 몽골 학교 땅 나보고 결정을 하라는 거야. 광장동에 아무리 돌아다녀도 학교 지을 땅이 없어. 땅값이 엄청나게 비싸 이 광장동이. 강북에서 말이죠. 제일 살기 좋은 동네가 광장동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게 아차산 아니야. 예? 장로의 신학대학교가 있어. 여기가 앞에가 한강이야. 이게 기가 막히게 좋은 땅입니다. 이게 풍수지리적으로도 이게 엄청나게 좋은 곳이고요. 여기가 굉장히 안정적인 곳입니다. 실제로 비싸고요. 땅이 없어요. 나보고 땅을 고르래. 전부 다 이 아차산이 전부 다 이 풍치지구야. 이게 녹지지구라. 눈은 이제 안 보이게 됐어. 하루는 아무리 땅을 찾아도 없어. 아무리 땅을 찾아도 부동산이고 다 연락을 했는데 없대. 근데요, 딱 제가 이 앞을 지나가는 거야. 이 앞을 우리 집사람 차 타고 딱 지나가는데 이 땅이 딱 보이는 거야. 내 눈에. 이 땅, 우리 학교가 있는 땅. 이게 나는 보이는데 사람들한테 안 보이더라고. 이게 녹지야. 이게 녹지에는 학교는 지을 수 있어. 학교는 지을 수 있어. 아, 여기다 학교 지으면 되겠네. 내 마음속에. 그죠? 지금 와서 보니까 우리 학교 위치가 얼마나 좋습니까? 이보다 더 좋은 데 보셨습니까?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제가요, 이 땅을 딱 지목을 했어요. 이 땅 사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서울시가 또 용도 변경을 해가지고 이 땅을 몽골 학교 부지로 딱 도시계획 시설로 지정을 딱 해버렸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저 이쪽 이 모든 땅이 다 이 효성그룹 땅이 효성그룹 땅. 효성그룹의 차명으로 가지고 있는 땅이에요. 나중에 알게 됐어. 아유, 효성그룹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관제 상무가 와가지고 어떤 놈이 사유재산을 이따위로 어휴, 막 몽골학교 어떤 놈이 교장이냐 이사장이 어떤 놈이냐 막 와가지고 아유, 도저히 막 안 되겠다. 그래서 소송을 딱 걸어버리는 거예요. 소송을 안 팔겠다고 효성그룹에서. 그것도요, 김앤장 로펌을 딱 대리인으로 세워가지고 안 팔겠다고 소송을 행정소송을 딱 걸어. 서울시를 상대로. 서울시 공무원이 무슨 책임이 있어? 서울시 공무원들은 지들은 공무원이야. 안 해. 답변서 우리 학교가 쓰는 거. 우리 학교는 우리 변호사도 없어. 뭐 우리는 무슨 아는 것도 없어. 재판장에서 법원에서 뭐 써라. 뭐 질의서 날라오면 그냥 앉아 컴퓨터로 써서 보내는 거야. 우리 아무것도 몰라. 김앤장 변호사들 와가지고요. 나는 그렇게 무서운 변호사들을 처음 만났어. 와, 엄청나더만요. 그 변호사 사무실은. 막 엄청나. 내가 말로 다 설명이 안 돼. 설명이 안 될 만큼 엄청난 변호사야. 와, 지는 것을 용납을 안 해. 우리는 변호사 할 돈도 없고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 우리 스텝도 우리 집사 교장하고 딱 직원 둘, 여직원 둘, 스텝 둘이 그냥 하는 거야. 컴퓨터로. 찍어서 쳐가지고 보내는.
근데요, 1심에서 우리가 이겼어. 기적이 일어났어. 그랬더니요, 또 소송을 또 항소를 또 해버리는 거야. 김현장에서. 요 아래가 변호사가 있습니다. 그죠? 몽골학교 밑에. 또 변조소를 트집을 잡는 거야. 이게 학교 부지로는 적합하지 않대. 전자파 때문에. 이거를 또 전자파 때문에 학교 교육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학교 몽골학교 부지로 부적합하다는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재판정에다 뭐 내고 지지서를 막 내고 미치겠는 거야. 근데 이 봐라 말이야. 이 주변에 여기 양진 초등학교 그 앞에가 광장 중학교 골배 광장 중학교 다 학교 있다 여기에. 그죠? 근데 안 통해. 안 통하는 거야. 서울시 교육청에 막 압력을 넣고 나중에는요 회유, 협박, 공갈 변호사들이 그래가지고요 제가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모든 논문을 다 뒤졌어요. 전자파와 관계된 논문. 전자파가 절대로 교육에 유해하지 않다 하는 논문을 찾았어. 석사 논문 이상을 다 뒤져. 그래가지고 석사 논문 이상에서 전자파가 절대 교육에 여기 요 정도의 변조소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교육에 유해하지 않다.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논문을 찾았어. 그래서 그거를 또 교육청에다 제출해서 교육 영향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다시 교육 영향 평가를 받는데 우리가 심사를 받고 내가 가서 심사 받는 데 가가지고 내가 증언을 쓰고 그래가지고요 이겼어. 2차도 이겼어. 우리가 이겼어. 내가 김현장을 이긴 사람입니다. 에? 그랬더니 김현장 변호사님이 나중에 우리 김경식 권사님 다니는 교회 변영훈 장로라고 계셔요. 그 양반이 김현장 변호사인데 내가 그 얘기했더니 목사님 그 얘기 나한테 좀 하지 미리 목사님이 나한테 얘기했으면 내가 도와드렸을 텐데 그래. 장로님 도움 없이 내가 이겼어요. 에? 내가 장로님 도움 없이 내가 이겼잖아. 근데 학교를 줘야 되는데 이제 공무원이 건축허가를 안 줘? 5급 공무원이 도장을 안 찍어. 왜 안 찍냐? 목사님 통장 갖고 오라 이게 돈이 있는지 통장 갖고 오라 이게. 통장. 왜? 만약에 목사님이 여기다 기초공사만 해놓고 학교 못 짓겠다고 배째라 그러면은 서울시가 책임져야 되는데 나 이거 담당 공무원으로서 절대 그거 안 되니까 목사님이 돈이 있다는 것을 학교 지을 돈이 있다는 것을 증명을 해라 이게 나보고. 그러면 건축허가를 해주겠다. 있다 돈. 통장 갖고 오라 이게 통장. 통장은 없다. 돈이 어딨냐? 있다. 어딨냐? 하나님이 있다. 근데 그분이 어처구니 없는지 목사님 지금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십니까? 나는 분명히 하나님이 나한테 돈을 줘서 학교 짓는다고 믿는단 말이야. 그 내가 거기서 뭘 더 얘기해 줘야 되냐 당신한테. 걱정하지 마라. 나 짓는다 학교. 안 돼. 끝까지 안 해주는 걸 하여튼 내가 서울시장한테 다시 또 뭐 편지도 보내고 해가지고 어떻게 건축 허가를 받아가지고 학교를 2013년 12월 달에 기공식을 했어요. 그거 딱 기공식만 하고 나 우리 여기 최 장로님하고 한 목사님하고 네팔에 갔다가 일주일 만에 돌아왔는데 땅 파고 이제 그리고요 9달 만에 학교를 줬어요. 돈 하나님이 주실 줄 믿고 매일 눈물로 기도하면서 나를 죽여서 하나님 지으십시오. 내가 예배당 짓겠다면 난 예배당 짓는 사람 아닙니다. 예배당 짓겠다면 난 그런 예배당은 안 짓습니다. 그러나 학교를 짓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딱 필요한 만큼 또 주시고, 또 한 달 지나면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 또 주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마지막 건물을 졌는데 막상 9월 1일이 우리가 개교 기념일, 개교를 해야 되는데 9월 1일. 우리는 9월 1일이 개교가 되고 새 학년이 시작돼요. 몽골은 학기가 시작되는 게 아니라 9월 1일 학교 이전이 허가가 나야 돼. 학교 이전이. 그래서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서울시로부터 준공 허가가 떠지고 서울시 교육청에서 학교 이전 허가가 나오고, 이게 다 연결 9월 1일 날 모든 게 다 종결이 돼야 되는데, 건물을 줘야 되는데 마지막 공사 마무리가 안 된 거야. 준공 허가가 죽었다 깨도 업자가 와가지고 하는 말이 못하겠대. 그때까지는. 또 어떡하냐고. 그 길로 구청에 갔어. 구청장을 찾아갔어. 구청장님이 불교신이, 그 사람이 나중에 알게 됐는데 난 불교 신자인 줄 알았더니 그분이 하여튼 예수도 안 믿는 분인데 사람이 좋은 사람이야. 그분이 내가 가서 이제 설명하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구청장님. 근데 이 구청장도 좋은 사람이야. 자기도 이 학교 짓는 게 자기 구청장 재임 시에 수건 최고의 가장 자기 구청장으로서 가장 중요한 과제다 이게. 늘 그런 말을 입으로 달고 살았던 구청장이야. 내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이 학교를 왜 9월 1일 날 개교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학교를 다 못 줬습니다. 근데 준공 허가가 나와야 되는데 준공 허가가 나올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1년 동안 다시 학교를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계약을 못 하는 거니까. 9월 1일 날 학교 계약을 해야만이 학교가 돌아가는 거니까 무조건 9월 1일 날 준공허가 나와야 되고 9월 1일 날 학교가 개학이 되고 학교 이전이 허락이 돼야 되는데 9월 1일까지는 공사가 끝나지 않는다 해. 그래서 설명을 하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쭉. 내가 얼마나 절박했으면. 그 구청장이 이제 직원, 그 구청 담당 그 과장들 다 끌어모으더니 구청장이요. 근데 이거 처음 공개한 그런 구청장이 있습니까? 내가 책임질 테니까 목사님 준공허가 드려라. 그 사람이 내 앞에서 담당 과장들 8명인가 도장을 찍어야 돼. 무슨 도로, 무슨 환경, 무슨 기저, 전기, 하여튼 모든 게 다 과장들이 도장을 찍어야 서울시에서 준공허가 떨어지고, 그거 준공허가 나오면 그것이 교육청에서 학교 이전 허가가 나오고 계약이 허락이 되고 이게 돌아가는데, 그 구청장이 내가 책임질 테니까 목사님 학교 준공허가 해드려라. 다 그러는 거야. 기적이 또 일어나는 거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나는 그때 또 하나님이 우리 학교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는 또 느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학교를 짓고 나니까 애들이 그냥 구름대처럼 오기 시작하는 거야. 학교가 원래 정원이 270명이에요. 너무 많이 와. 우리 고등학교 과정이 없었는데 고등학교 과정도 설립이 됐어. 정원을 더 늘려야 돼. 서울시 교육청에서 거꾸로 공무원이 늘리는 법을 가르쳐 주더라고. 그런 공무원 봤습니까, 여러분? 정원 늘리는 법을 가르쳐 줘, 나한테. 이야. 300명이 정원이야. 이제는 정원을 넘어 350명이 됐어. 더 이상 받을 방법이 없어. 꽉 찼어. 100명 이상이 대기하고 있어, 지금. 내가 오늘 이거를 얘기하는 이유는 봐라 말이야. 이제는 이 세상이, 내가 우리 선생님들, 몽골 교사들한테, 몽골 대통령이 나한테 로비하는 날이 온다. 우리 학교에 입학 좀 시켜달라고. 당신 아들. 근데요, 실제로 몽골 대통령까지는 아니지만 몽골 외무부에서, 몽골 대사관에서, 몽골 정부에서 저한테 로비가 들어옵니다. 우리 학교 좀 입학 좀 시켜달라고. 우리 학교 못 들어온 학교를 알고 있어. 이미 꽉 찼어. 내가 우리 학교가 이렇게 규모가 크고 영향력이 있는 학교거든. 우리 학교 출신 아이들이 벌써 몽골에 가가지고 중요한 요직을 다 차지하고 있어요. 재무부의 사무관부터 시작해서 주몽 한국대사관의 직원으로 벌써 3놈이 근무하고 있어.
몽골 코이카에 우리 학교에 데스크에 몽골 경찰청에 가 있어. 곳곳에 우리 몽골 학교 아이들이 가가지고 몽골 중요한 요직을 맡고 있으면서 내가 이제는 큰 소리를 빵빵 치는 거야. 그리고 몽골을 움직이는 거야. 왜? 한반도 통일에 몽골이 기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국가라는 사실을 나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몽골은요,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나라가 몽골입니다. 역사적으로 남북과 가장 가까운 나라가, 동시에 가까운 나라가 몽골이야. 북한과 굉장히 가까운 나라야. 북한을 움직일 수 있는 나라가 몽골이야. 이 맥락을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왜 몽골 학교를 여기에 세워야 하는지, 그리고 동해에서 지중해까지라고 하는 이 슬로건이 어떻게 해결될 것인지를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시라고. 이거를 선교적 상상력이라고 그래. 이런 상상력을 갖고 선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몽골 정부가 북한을 움직이고, 북한을 움직여서 남북 화해의 길로, 평화의 길로 들어서게 하는, 남북을 하나로 엮어나가는 새로운 평화의 중재자가 몽골이야. 그래서 몽골의 평화 캠프를 만들었어. 나는 몽골의 개성공단과 같은 새로운 평화 경제공단을 만들려고 그래. 북한의 노동력, 남한의 기술과 자본, 몽골의 자원, 세계가 몽골에서 딱 연합해서 새로운 통일 경제, 평화 경제의 모델을 만들면 한반도 문제는 풀어져. 몽골이 그 키를 가지고 있어.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이 한반도 통일을 원하지 않아. 유일하게 동북아시아에서 한반도 통일을 지지하는 세력은 몽골밖에 없습니다. 한반도 통일을 지지하는 국가는 몽골 하나밖에 없어. 몽골과 손잡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야. 몽골과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한반도가 통일되는 길이야. 이런 일련의 상상력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교하는, 그래서 이런 큰 꿈을 꾸고 작게, 제라미 리프킬이라는 사람이 늘 했던 얘기, 크게 생각하고 작게 행동하는, 세계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 이 말에 대하여 나는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고민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지금 몇 시입니까, 한 목사님? 11시 8분? 이번에도요, 몽골 같이 가는 분들한테 내가 같이 가면은 여러분 가운데 몇 분 같이 가는 분들 계시는데, 트립시 다고아라고 하는 몽골의 경제부총리, 몽골의 장관, 독일 대사를 했던 사선 의원을 내가 소개시켜 줄 겁니다. 이 사람이요, 북한과 미국의 트럼프, 김정은 대화를 몽골의 울란바토르에서 하자, 이걸 제안한 사람이야, 원래. 나중에 그것이 이제 싱가포르로, 베트남으로 이제 변경돼 가지고 그것이 되가 있지만, 사실은 몽골에서 그 대화를 이끌어 가려고. 왜? 이 사람은 독일 통일 현장에 있던 독일 대사 출신인데, 독일 현장에서 독일이 통일되는 현장을 봤던 사람으로서, 그리고 한반도 문제는 몽골밖에는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고, 내가 이 사람을 초청해서 이번에 같이 가는 사람들 우리 같이 거기서 식사를 같이 하고 우리 같이 그런 세미나도 같이 할 겁니다. 하는데, 내가 몽골 학교를, 작은 몽골 학교를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가고, 이게 정상적인 학교를 만들고 우리 아이들 하나하나를 키워가면서 이 아이들이 미래의 몽골의 지도자가 되게 하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이들이 앞으로 또 10년, 20년 후에 어떤 아이들이 될 줄 아십니까? 이 아이들이, 여러분, 이 겨자씨 비유를, 겨자씨 비유, 성경의 천국은 겨자씨 같다. 작은 겨자씨 하나가 땅에 떨어지면, 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야. 땅에 떨어지면 이게 쌍이 나고 줄기가 되는 거예요.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럼 공중에 새들이 나서 거기서 깃들이는 거예요. 겨자나무 하나가, 큰 나무 하나가 되면요, 그 겨자나무 때문에 그 아래서 사람들이 쉼을 얻고 그 겨자나무 하나를 통하여 엄청난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유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난 우리 아이들이 겨자씨라고 생각합니다. 겨자씨. 근데 우리 학교 그래서 재단이 있어요. 장학금. 겨자씨 장학금이라고 그래서 겨자씨 장학금. 작은 돈들이지만 이 장학금 하나하나가 우리 아이들 공부시켜서 결국은 나중에 큰 겨자나무가 되는, 이 겨자나무가 되는 날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한반도의 문제가 새로운 상황으로 완전히 바뀌게 된다. 나는 북한 선교가 우리가 가져야 할 마지막 최종의 선교의 비전이에요. 사실은 내게. 왜? 우리는 남북 분단이라고 하는 것, 이 분단으로 인해서 겪어야 했던 고통이 엄청난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1945년 이후에 지금까지요. 우리는 이 분단의 고통으로 인해서 엄청난 손해를 보고 살아온 민족입니다. 우리가 분단만 아니었으면요, 우리가 지금 세계를 먹었어. 세계를 제패했을 민족이야. 그만큼 뛰어나고 그만큼 위대한 민족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어. 한민족을. 그런데 우리의 의도와 관계없이 우리는 분단됐어. 그리고 분단의 고착화, 계속 분단이 고착화되고, 이 분단의 고착화된 이 분단의 이 모순을 자기 이익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국가들,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이 강대국 사이에서 우리는 철저하게 그들의 정말 그 엄청난 그 외교, 지금도 여전하죠. 지금도 기죠? 그 안에 우리는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군대에 가서 죽었고, 내가 군목 생활을 하면서 나는 전방 강원도 양구에서 그 현장을 내가 직접 경험한 사람이야. 내가 군대 생활을 40개월밖에 안 했는데 내가 6명을 내가 내 손으로 염원했어. 지뢰 밟아 죽고, 총기 오발 사고로 죽고, 감전해서 죽고, 자살해 죽고, 이런 젊은 애들을 내가 내 손으로 염원하면서 내가 피눈물을 흘렸어. 야, 이게 분단의 고통이로구나. 이 문제를 치유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분단의 굴레 속에서 한 발자국도 앞으로 못 나가는 거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북이 화해하고 평화로 나가서 통일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야 돼. 이것이 동해에서 지중해까지라고 하는 이 슬로건. 그래서 몽골 트루크 선교 벨트를 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큰 그림을 내가 꾸기 시작한 거야. 내가 몽골 선교를 하게 되고, 중앙아시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저 터키에 선교사를 보내게 되고, 내가 거기 갔다서 지금 힘이 들어서 지금 허걱대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우리가 하는 하나하나가 지금부터 하나님 나라를 위한 소중한 보석이에요. 바둑줄을 놓듯이 하나하나 두는 거예요. 정성껏 바둑돌을 두듯이. 그리고 어느 날 그것이 줄이 되고 면이 되고 그것이 입체가 되는, 집이 되고 완성이 되는, 그 그림이 완성이 되는 그런 꿈을 꾸면서 나는 살아가는 거야. 내 인생이 비록 비루하게 되었고, 내가 눈이 안 보이고 이빨이 다 빠지고 내 청춘과 내 삶이 다 송두리째 망가져가도 나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 내게 하나님이 꿈을 주셨으니까. 그리고 꿈을 이루어야 되니까. 인생이 도대체 뭔데? 한번 살다가 우리가 어차피 하나님 앞에 갈 건데, 이왕이면 제대로 살다 가야지. 이왕이면 멋지게 살다 가야지. 이왕이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우리가 살다 가야지. 이게 내 삶이. 오늘 아침에도 학교 스태프들하고 아침에 회의를 하고 머리가 아프죠.
행복한 비명일 수도 있어요. 애들이 많아지는데 방법이 없어요. 내일 그거 갖고 또 회의를 할 겁니다. 창조적인 학교를 만들자. 이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는 또 다른 학교를 하나 만들자. 내가 요새 또 고민하는 겁니다. 창조적인 학교. 공간이 필요 없는 학교. 공간 중심적이지 않은 매우 창조적이면서도 혁신적이면서도 의미 있는 이런 학교가 있을 텐데 뭘까? 분명히 답이 어딘가 있을 텐데 찾지 못하는 거야. 찾아봐야지. 찾을 겁니다. 또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겠지.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런 믿음 하나로 여기까지 버텼죠. 여러분, 뉴라이프 선교회가 그런 저의 고민과 선교의 큰 그림과 비전을 함께 공유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만들어가고 또 여러분의 조언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은사와 경륜을 제가 또 듣고 배우고 여러분으로부터 내가 그 소중한 경륜과 여러분의 지혜를 제가 좀 얻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를 이름하여 뉴라이프 미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어때요? 함께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지금 함께 하려고 하는 우리 뉴라이프 선교회의 미래입니다. 그 길에 동참한 여러분들에게 참 고맙다고 인사드리고 싶고 8번 광장동 언덕배기 올라오시느라고 수고들 하셨습니다. 좋은 날만 있을 겁니다. 앞으로 더 좋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